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프링 5 웹플럭스와 테스트라는 주제로 발표할 이일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많고 시간은 좀 생각보다 짧아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토비라는 닉네임을 영어 이름을 사용하고요. 토비의 스프링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할 스프링 웹플럭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요즘에는 블록체인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참석하실 오늘 이 주제를 들으실 분들 대상자는 어떤 분들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자바 8과 스프링 5 정도 개발자이신 건 분명할 거고, 그리고 적어도 스프링 기반의 비동기 논블로킹 개발이나 뭐 리액터 기반의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그리고 스프링 웹플럭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오셨을 걸 기대하고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혹시 나는 이 조건에 해당된다, 이 대상자에 해당된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몇 분 들으셨네요. 생각보다 조금 적군요. 사실 나는 논블로킹, 리액티브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자바 개발자이고 스프링도 좀 할 줄 안다 하시는 분. 네, 대부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솔직히 나는 자바 개발자도 아니다, 그냥 한번 와봤다 하신 분. 네, 이따가 저 두 분 저한테 와서 경품 받아가세요. 정말 용감하신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뭘 알고 계신지 잘 몰라서 여러 가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웹플럭스를 아실 걸로 전제하고 설명을 드리면 너무 막막할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스프링 웹플럭스가 무엇인가를 스프링 MVC를 잠깐 출연시켜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는 주로 웹플럭스 자체보다는 얘가 이걸로 개발을 했을 때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테스트 관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프링 웹플럭스. 자, 이게 무엇일까요? 스프링 웹플럭스는 스프링 5.0에 처음 등장한 새로운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새롭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스프링에는 스프링 MVC라고 하는 스프링 1.0부터 15년간 굳건한 자리를 차지해온 그런 웹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프링을 써서 웹 개발을 하신다면 당연히 스프링 MVC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사용하는 패턴이 조금씩 바뀌고 애노테이션도 사용하셨을지 모르지만 어쨌건 스프링 MVC의 기본 틀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계속 확장해 나갔죠. 근데 스프링 웹플럭스는 그거를 바닥에서부터 다 뒤집어서 새로 만들어서 등장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스프링 웹플럭스가 5.0에 나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스프링 MVC는 없어지는 건가, 대체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셨죠. 사실 이 스프링 웹플럭스는 초기에는 스프링 웹 리액티브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근데 그게 웹 리액티브, 이게 입이 잘 안 붙잖아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간지 있는 이름으로 바꾸자, 그래서 스프링 웹플럭스라고 중간에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쭉 설명을 드릴 때 혹은 스프링 문서를 볼 때 플럭스라는 말이 그냥 따로 띄어져서 나오는 경우에는 그거를 리액티브라는 말하고 대치시켜서 사용하셔도 굉장히 무난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스프링 웹플럭스가 대략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 스프링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spring.io 페이지에 전면에 등장한 스프링 5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스택 구조인데요. 몇 가지 좀 특징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스프링 부트가 전면에 딱 등장하고 있어요. 스프링 2.0이 스프링 5부터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요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스프링 MVC를 중심으로 한 서블릿 스택이라는 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프링 MVC가 스프링 5.0에서도 사라진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좌측에는 그것과 같은 구조를 가진 리액티브 스택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중심이 되는 것이 스프링 웹플럭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트랙을 가진 웹 기술이 스프링 5에 공존한다는 것이죠.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거를 좀 살펴보면 사실 서블릿 스택과 리액티브 스택이니까 서블릿은 한쪽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서블릿이 양쪽에서 다 사용되어집니다. 조금 사용되어지는 방식이 다르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측에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그 영역을 표시하는 부분에 우측에는 JDBC JPA라는 여러분이 친숙한 DB 액세스 라이브러리들이 등장하는데 좌측에는 그게 아예 안 보입니다. 이것도 되게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저가 처음에 이걸 봤을 때 가장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리액터라는 이게 이제 리액티브 라이브러리인데 웹플럭스의 그 플럭스라는 게 이 리액터라는 그
라이브러리 안에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터페이스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리액터라는 라이브러리는 스프링 웹플럭스에만 존재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거는 뭐 한쪽은 옵셔널이긴 하지만 서블릿 스택 쪽에서도 사용되어진다고 해서 그 상단에 이렇게 크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 MVC와 웹플럭스가 처음에는 좀 혼동이 되고 이게 두 개가 뭐가 다른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혼란스러워지기 쉬우실 텐데요. 네, 혼란스럽도록 사실은 지금 개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그림을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봐야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여러분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코드로 스프링 MVC와 새로운 스프링 웹플럭스의 코드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스프링 MVC의 간단한 헬로 월드 API 코드입니다. 그렇죠? 요거 이게 REST 컨트롤러로 안에 정의된 메소드니까 얘가 리턴하는 게 HTTP 리스폰스의 바디에 들어가가지고 텍스트 HTML로 그냥 리턴이 되겠죠? 이 정도 코드는 다 아시죠? 어쨌건 요걸 스프링 MVC로 개발하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제가 요거를 스프링 웹플럭스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뭐가 달라졌나요?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MVC고 이게 웹플럭스입니다. 네, 눈이 나쁘신 분을 위해서 제가 같이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두 개를 위아래로 이렇게 잘 비교해 보시면 해상도가 낮아서 잘 안 보이는 걸까요? 네, 사실은 두 개가 다 밑에 보이는 것처럼 브라우저에서 콜을 했을 때 헬로 스프링이라는 그 문자를 리턴하는 동일한 코드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 보통 MVC에서 많이 작성했던 코드니까 웹플럭스에서 쓰이는 플럭스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그런 코드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리스트를 리턴하는 것과 유사한데 어쨌건 플럭스 안에다가 여러 개의 유저 정보를 리턴을 해서 그 응답 부분이 제이슨 오브젝트의 어레이로 리턴되는 그런 구조의 코드인데 이게 웹플럭스에서 만들면 위처럼 되고 MVC에서 만들면 아래처럼 됩니다. 차이점을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눈이 나쁘신 겁니다. 예. 예, 사실은 동일한 코드가 양쪽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자, 그러면 좀 더 하드코어한 어떤 그런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제이슨 스트림으로 리턴하는 겁니다. 스트림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한 번에 이렇게 어레이를 한 방에 딱 리턴하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데이터를 제이슨 오브젝트를 하나씩 이렇게 리턴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원한다면은 뭐 무한한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스트리밍하는 것이 HTTP에서 가능한데 그 부분을 구현한 코드인데요. 이게 웹플럭스와 MVC에서 동일한 코드로 작성할 수 있고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차이점이 없죠. 도대체 웹플럭스는 다를 바도 없는 것 같은데 뭐하러 등장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서를 보면 웹플럭스 다큐멘트 안에 거의 모든 항목에 요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Same in Spring MVC라는 이 문장이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웹플럭스에 요거 설명하는데 이게 사실은 MVC에도 MVC 방식에서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닮았죠. 물론 100% 작성한 코드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코드를 작성하면 위에는 웹플럭스에서는 완벽하게 동작하지만 MVC에서는 에러가 납니다. 차이점이 뭔지는 앞에 코드와 차이점이 뭔지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웹플럭스는 도대체 왜 등장을 했고 이걸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의문이 들겠죠. 자, 스프링 개발자들은 대략적으로 한 세 가지 방식으로 이걸 설명합니다. 사실 두 가지인데 제가 하나를 껴넣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여튼 프로그램을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그 서버와 서버 사이에 혹은 클라이언트 사이에 모든 I/O와 데이터의 흐름이 100% 논 블로킹 방식으로 동작한다. 이럴 경우에 웹플럭스를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막연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풀어서 여러분 보통 회사의 간부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확장성과 고효율성이 매우 중요한 경우에 얘를 사용하라. 다르게 말하면 확장성을 높여서 돈을 절약해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뭔가의 문제점이 있다면 얘를 써라. 혹은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업다운 스트리밍이 동시에 존재하고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 존재하고 백프레셔가 필요한 경우에 그렇죠? 이해가 잘 되시죠 이제? 그 다음에 혹은 여러분이 MSA 같은 걸 쓰셨으면 고속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요즘에는 오케스트레이션보다는 뭐 코리오그래피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건 이벤트적으로 뭔가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서버단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개발을 할 때 얘를 사용하라. 혹은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의 프로그래밍 모델을 이미 경험하신 분, 예를 들자면 Node.js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 만약에 나 그런 비슷한 스타일로 개발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만 웹플럭스를 써야 되는 이유가 아니고 스프링 개발자들이 또 하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제일 아래 나오는 본격적인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법을 갖다가 스프링 웹 개발에 사용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얘를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넣은 거는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웹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쓰고 싶을 때 혹은 확장하고 싶을 때 얘를 써두셨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잘 안 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반대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프링 웹플럭스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해야 나는 이런 이유로 스프링 웹플럭스를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런 조건에 걸리면은 그게 별로 타당한 의견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도대체 내가 웹플럭스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르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나는 API 구출하는 걸 비동기 논블로킹 방식으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웹플럭스를 쓰고 싶다. 네, 아까 보셨듯이 플럭스라는 거는 스프링 MVC에서도 잘 동작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 때문만이라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혹은 여러분이 다른 조건은 다 맞지만 여러분이 쓰는 라이브러리라든지 여러분의 코드에 IO가 블로킹이 일어나는 방식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얘를 써야 될 이유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JPA나 JDBC와 같은 자바의 RDB 표준 기술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DB 액세스하는 동안에 IO가 블로킹이 되거든요. 이 경우는 스프링 웹플럭스를 써야 될 이유를 굉장히 크게 감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ADB나 AOJ, R2DBC 같은 걸 사용하신다면 DB 액세스하는 거를 블로킹이 아닌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세 가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세 가지가 무슨 약자인지 다 아시는 분 제가 경품을 ADBA는 Asynchronous DB Access라고 해서 JDBC의 차세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DB 액세스를 완벽하게 비동기 논블로킹으로 할 수 있는 자바 표준이고요. 지금 오픈JDK 인큐베이터에 올라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AOJ는 이 ADBA를 갖다가 기존의 JDBC 드라이버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ADBA over JDBC라는 기술이고요. 이미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돼서 라이브러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DB 액세스하는 방식은 완전 리액티브한 방식으로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R2DBC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요. Reactive Relational DB Connectivity. 네, 이거 그 스프링 개발자가 이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해서 개발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물음표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백단을 ADBA를 사용을 했다면 얘는 논블로킹이 되고 기존의 JDBC를 사용했다면 얘는 블로킹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판단 여부는 달라진다는 거죠. 사실 더 중요한 판단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만드신 애플리케이션이 스프링 MVC로 개발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간다. 그러면 굳이 웹플럭스를 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섭섭하겠죠. 근데 제가 아까 코드를 비교하면서 그냥 간략하게 제가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프링 개발자들은 기존에 개발해왔던 프로그래밍 모델을 확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로 넘어가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요구하냐면은 기존의 스프링 MVC 개발에 충실하면서 그 위에 스프링 5.0에서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스프링 웹플럭스의 기능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한 70%에서 80% 정도의 스프링 웹플럭스 개발 방식은 스프링 5.0에서라면 스프링 MVC에서도 다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간단한 가이드를 드리자면 스프링 MVC에서 웹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가 자주 나오겠지만 얘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되게 많은 중요한 걸 많이 건져가는 것일 텐데요. 웹 클라이언트 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사실 내가 이거를 꼭 써야 될 이유를 말하기도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굳이 쓰지 말아야 될 이유도 딱히 없다. 썼을 때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여러분이 얘를 한번 즐겁게 탐험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스프링 5의 이번에는 그 웹플럭스에서 웹플럭스는 이제 스프링의 기술이고요. 그 플럭스라는 말이 표현하는 플럭스는 아까 제가 리액티브라는 말과 바꿔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나 비동기 논블로킹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 리액터 같은 걸 좀 사용할 줄 아셔야 되고요. RX 자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비동기 논블로킹 IO를 사용하는 API 호출 같은 것들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그거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리액티브 그 뒤에 이제 요즘에 함수형이라는 말을 붙여서 리액티브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네, 요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제시되는 게 뭐냐면
모든 종류의 I/O가 일어나는 것들을 비동기 논블로킹으로 하겠다. 이게 뭐냐면 내가 원격 API를 하나 호출하고 그 응답이 돌아오는 동안에 걔를 호출했던 CPU가 놀고 있지 말게 하자라는 건 얘기예요. 그 스레드를 다른 데다가 바로 해제를 해서 다른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버의 자원을 효율화시켜서 적은 종류의 서버 리소스만으로도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게 사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동기 논블로킹 API 호출 방식을 스프링에서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해왔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REST 템플릿은 많이 사용하셨죠? 예, API 호출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많이 쓰죠. 얘는 동기 블로킹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를 호출한 스레드는 이 응답이 돌아올 때까지 이게 1초 걸리건 2초 걸리건 10초 걸리건 계속 홀드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얘가 돌아오면 그 스레드가 나머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동기 블로킹 방식의 API를 지금까지 여러분이 많이 쓰셨을 텐데 사실 얘가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일단 쉽고 직관적이고 간단합니다. 버그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굉장히 적어요. 단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I/O가 일어나는 동안에 블로킹 된다는 거. 그다음 이게 굉장히 여러분의 시스템의 특성에 아주 특별하게 적용이 되는 경우지만 시스템 특성에 따라서 매우 비효율적이 돼서 여러분의 그 회사에 돈을 많이 사용해서 서버를 더 많이 더 고성능의 서버를 투입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비동기 방식의 논블로킹 호출하는 방법도 스프링 4.0때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크게 지금 스프링과 자바에서는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sync REST 템플릿이라는 스프링 4.0때에서 추가된 기능이고요. 또 하나는 스프링의 기능은 아닌데 Async Await이라는 자바 8.0때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5에 추가된 웹 클라이언트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동기 블로킹 방식의 API 호출하는 건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너무 익숙할 겁니다.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Find User API나 Get Open Order라는 게 그 내부에서 REST 템플릿을 이용해서 원격 API 호출하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자고요. 그 두 번의 동기 API가 호출이 되고 그 결과를 리턴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비동기 방식으로 일단 바꿔볼게요. 첫 번째는 Async REST 템플릿이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 얘는 그 처리 결과를 리턴 값으로 받는 게 아니라 콜백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전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콜백에서 그 다음 작업을 또 수행을 하면 중첩된 형태의 콜백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매 결과 처리마다 콜백이 중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콜백은 예외를 처리하는 콜백을 별도로 선언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API를 여러 번 호출했는데 각각에 대해서 예외 처리하는 방식이 같은 방식으로 된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 중복적으로 따로 선언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8에서부터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컴플리터블 퓨처라는 새로운 기능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신 분들이라면 아마 프라미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거랑 거의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플리터블 퓨처 방식을 쓰면은 앞에 보셨던 것과 동일한 비동기 논블로킹 I/O를 이용하는 코드인데 굉장히 간결하게 됩니다. 비동기 결과 처리가 중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예외를 한 번에 몰아서 마지막 단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다른 언어에서 상당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Async Await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자바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코드를 딱 보고선 이거 자바 코드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저 far라는 키워드를 사용했는데요. 이건 자바 10에서부터 지원하는 기능이죠. 뭐 자바 9이나 그 이전 버전이라면 여기다가 타입을 명시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밸리드한 자바 코드예요. 그래서 얘는 비동기적으로 I/O가 일어나는 그런 코드를 마치 동기 방식으로 그 결과를 리턴 값으로 받는 것처럼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익숙하셨던 REST 템플릿을 사용하는 그런 류의 코드들과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작성하면서 비동기 논블로킹 I/O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사실 코드 생성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빌드 타임이나 로딩 타임이나 그냥 간단하게 런타임 시에 요거를 비동기 코드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늘 얘기할 리액터 플럭스나 모노를 이용하는 리액티브 라이브러리 스프링에서 사용하는 그런 코드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게 잘 보시면은 컴플리터블 퓨처하고 되게 유사해 보입니다. 단계도 그렇고 이름만 조금 다르죠. 예, 그것과 유사해 보이는데 사실은 큰 장점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두 개의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모노라는 것과 두 번째는 플럭스라는 게 있는데 모노는 어떤 이벤트적으로 비동기적으로 데이터가 넘어올 때 데이터의 최대 개수가 1개까지 그리고 바로 종료되는 우리가 그냥 API 한번 호출하면 리턴값 하나 받는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의 의미를 가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럭스라고 그래서 데이터를 스트림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데이터를 여러 개 받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얘를 리스트나 컬렉션 안에다가 뭉창 다 담아가지고요, 저희가 캐시라고 부르는데 캐시에 담은 다음에 걔를 갖다가 모너에 한꺼번에 넣어서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데이터 하나라고 저희가 봅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원소를 하나하나씩 다 쪼개서, 여러분 자바 에이스의 스트림이라는 걸 사용하셨으면 그것과 비슷한 방식 프로그램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스트림처럼 데이터를 하나씩 단계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드는 플럭스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타입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옆에 타입 힌트를 한번 적어본 건데요. 나중에 슬라이드를 한번 참고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컴플리터블 퓨처와 그 다음에 그 리액티브 플럭스 모노를 사용하는 코드가 유사해 보이긴 하는데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그냥 컴플리터블 퓨처는 간단한 I/O 비동기 I/O 호출 정도에 사용할 수 있다면, 플럭스나 모노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 많은 방식으로 훨씬 더 유연하게, 훨씬 더 함수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이 이 리액티브 플럭스 모노를 가지고 있는 리액터라는 프로젝트를 인수를 한 거죠. 자, 이제 간단한 소개를 마쳤으니 여러분 이제 왜 플럭스가 뭔지 감을 대충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테스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코드를 보면서 좀 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플럭스와 테스트라는 주제로 제가 그 테스트 종류를 잡았는데, 이건 뭐냐면 리액티브 API는 뭐 원격 API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서비스 클래스 같은 거에 메소드 만든 거 뭐 그런 거 하나도 좋습니다. 아무튼 얘가 논블로킹 그다음 비동기 방식으로 데이터를 리턴하는 방식의 리턴 값을 가지고 있는 것, 즉 모노나 플럭스를 가지고 있으면 얘를 리액티브 API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어요. 그러한 코드를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리액티브라는 거는 이게 개념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마치 커다란 파이프라인을 하나 쫙 연결해 놓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기를 타고 어디서도 웨이팅하지 않고 블로킹되지 않고 계속 흘러다니는 그런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거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여러분 리액티브 프로그램을 좀 공부하시면 아실 수 있고요. 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가운데 있는 서버 중에서 뭐 서비스 레이어라고 봅시다. 얘가 리턴을 플럭스로 리턴을 하게 돼 있어요. 뭐 파라미터도 플럭스로 받을 수 있고요. 얘를 만약에 딱 띄워서 테스트를 하고 싶다, 단위 테스트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거죠. 물론 단위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가져다가 그 뒷부분까지 다 연장을 해서 통합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테스트를 하는데 여러분이 기존의 테스트 코드 작성에 익숙하신 분이라도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테스트 코드는 항상 동기 방식이라는 점이에요. 테스트를 비동기로 작성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는 우리가 항상 아주 적극적인 동기 방식으로 작성을 하게 돼 있고, 하지만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대상은 비동기면서 논블로킹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리액티브 라이브러리를 공부해 보신 분은 요거 이제 노더라고 그래서 데이터 하나를 리턴하는 스트림을 정의한 건데요. 요거를 갖다가 비동기적으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스레드에서 이 코드가 이 모노가 가진 1이라는 값이 리턴되도록 이렇게 코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테스트하면 되냐면, 얘는 데이터를 리턴 값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일종의 콜백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브라는 거 받아서 그 데이터가 넘어오면 그 값을 갖고 어서트문을 태워가지고 검증을 하면 되겠죠. 대부분 아마 처음에 테스트 코드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런 방식으로 상상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코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테스트 코드를 JUnit으로 실행을 시키면 얘는 성공합니다. 그렇죠? 성공해야죠. 1이라는 값을 하나 던지는 스트림을 만들었고 걔가 1인지 검증을 했으니 당연히 성공해야 되겠죠. 이걸 딱 보고 테스트 코드 잘 만들었어 이렇게 넘어가면 굉장히 큰일이 나요. 왜냐? 제가 코드를 이렇게 고쳐도 이 테스트는 성공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제가 스케줄러라는 거를 썼는데, 이거는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추상화한 방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그 이후에 저 위에 정의해 놓은 모노로부터 아이템이 넘어오는 부분을 별도의 데몬 스레드에서 동작을 시켜라 라는 명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서브스크라이브 뒤에 람다 코드로 아이템이라는 값이 넘어오는 작업이 일어나려면 이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의 메인 스레드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얘는 다 논블로킹이기 때문에 서브스크라이브라는 것까지 딱 해서 선언이 끝나고 나면 이 테스트 코드는 그냥 끝나버려요. 메인 스레드가 종료하니까 데몬 스레드도 같이 종료되고 이 1이라는 값이 넘어와서 어서트 문을 탈 가능성이 없습니다. 테스트 코드에서 익셉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테스트는 성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코드도 성공해버려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이 1이라는 값이 넘어와서 어서트문을 다 타고 검증할 때까지 메인 스레드를 웨이팅 시켜야겠구나.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카운트다운 래치 같은 걸 쓰시면 되죠. 뭐 자바 개발자들의 거의 필수품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네. 아무튼 이거는 뭐냐면 이 카운트다운 래치라는 걸 하나 만들어내요. 1이라는 카운트다운을 선언해 놓고 얘가 0이 될 때까지 await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는 부분의 코드는 그 스레드가 웨이팅 상태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스레드가 동작을 하면서 하나는 테스트 코드 하단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저 모노라는 걸 타고 데이터가 넘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검증을 딱 어서트문을 통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검증 끝났으니까 이제 얘를 풀어줘 하고선 렛츠의 카운트다운을 때려버리면 되는데, 이게 성공적인 케이스에선 잘 돌아가지만 실패인 경우에는 익셉션이 나면서 하단에 있는 렛츠의 카운트다운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영원히 테스트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의 그 병렬 프로그래밍,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잘 아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완벽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코드가 한눈에 잘 들어오시나요? 겨우 1이라는 값을 하나 던져서 얘를 테스트하는 코드를 이렇게 짜야 한다.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웹플럭스는 사람이 할게 못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정말 테스트를 작성해야 된다면 저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블럭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리액티브 코드는 다 논블로킹으로 돌아가지만 얘를 어느 순간에 강제로 블로킹해서 결과가 넘어올 때까지 대기 해라. 그 다음에 메인 스레드로 결과를 넘겨줘라라는 블록이라는 명령을 쓸 수 있어요. 혹은 뭐 블록 컬렉트라는 걸 쓸 수 있는데,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군요.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블록으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짜면 좋은데, 이게 데이터를 하나 받을 때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데이터가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멀티로 넘어올 때는 별로 좋은 방식의 코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혀 리액티브한 스타일의 코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 스트림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하는 방식을 쓴다면 굳이 우리가 API를 리액티브하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브나 블록 같은 걸 이용하는 테스트 방식은 굉장히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리액터 라이브러리는 스텝 베리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비동기 논블로킹으로 실행되는 코드를 가져다가 테스트를 하고 싶은 테스트 코드를 아주 손쉽게 작성을 하는데, 이때 일어나는 모든 동기적인 이슈들을 다 자동으로 알아서 처리를 해줘요. 그리고 이 데이터 스트림에서 또 중요한 거는 데이터 값뿐만 아니라 데이터 스트림이 완료가 됐어 혹은 예외가 발생했어라는 이런 부분도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도 완벽하게 됩니다. 혹은 가상 시간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리액티브 코드를 만들었는데 어떤 센서로부터 제가 하루 종일 들어오는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하루치의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뭔가를 평가하고 뭐 이런 식의 코드를 만들었어요. 자, 이거를 테스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스트 하나 돌리는데 하루가 걸려야 되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 코드가 하루치의 데이터를 다 돌아가는 것처럼 시간을 조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텝 베리파이어라는 걸 이용하면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봤던 그 모노 코드고요, 스텝 베리파이어라는 걸 이용해서 동작을 검증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스텝 베리파이어라는 거를 모노나 플럭스를 넣어서 처음에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오는 첫 번째 데이터 값이 뭐다, 이런 식으로 어서트문에 해당하는 expect next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림이 여기서 끝나서 완료가 됐다, 요거까지 검증해달라,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비동기 문제, 뭐 멀티스레드가 동작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쓰지 않고도 아주 완벽한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당연히 여러 개가 순차적으로 오는 경우에도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3개의 데이터를 보내고 예외를 발생시키는 그런 스트림을 제가 가상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테스트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1번,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이고 그리고 나서 에러가 발생하더라, 이렇게 코드가 동작해야 된다는 검증을 이렇게 손쉽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웹플럭스를 사용하신다면 이 스텝 베리파이어는 여러분 테스트 코드에 항상 등장하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비동기 원격 API를 호출하는 데에서 그 API 호출하는 그 코드를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툴로 웹 클라이언트라는 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쓰셨던 REST 템플릿 혹은 async REST 템플릿의 웹플럭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장점이 되게 많아요. 스트리밍도 지원하고 백프레셔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백프레셔 잘 아시죠? 네, 아시죠? 네. 이것도 지원을 해줍니다. 뭔지는 나중에 공부해 보시고요. 아무튼
웹 클라이언트로 간단히 원격 API를 호출한 다음에 비즈니스 로직을 적용하는 그런 코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 웹 클라이언트를 선언한 다음에 간단하게 API 요청하는 준비를 해요. 얘는 플루언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그 IDE의 자동 완성 기능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내부적으로 리퀘스트 스펙이라고 불리는 그런 타입을 타고 다니는데 아무튼 굉장히 쉽게 요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get 메소드로 다음 URL에 서버는 앞에 정해놨고요. 얘를 호출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요청 준비하고 원격 API의 바디 부분을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특정 군의 상태가 넘어왔을 경우에 HTTP 응답 코드가 넘어왔을 때 얘를 갖다가 간단하게 예외로 전환을 해라 이런 부분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외가 없는 경우에는 바디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 스트링이라던가 제이슨으로 넘어오는 경우에 자바 클래스로 전환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비즈니스 로직입니다. 제가 만든 로직이라고는 넘어온 데이터를 대문자로 변환하는 건데 뭐 훨씬 이거보다 복잡한 로직을 적용할 수 있겠죠. 어쨌건 결과에 비즈니스 로직을 적용하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데이터가 바디가 다 비어서 왔더라. 이런 부분을 뭐 if를 걸어서 뭐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되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스위치 if empty라는 플럭스 안에 있는 굉장히 유용한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의 값을 대신 사용해라 이런 폴백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게 작성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REST 템플릿 좀 복잡한 코드 작성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결과 처리하는 분도 단순하고요. 그래서 스프링 개발자들이 스프링 웹 플럭스를 처음 시작하는 첫걸음은 이 웹 클라이언트를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해 보는 거로 시작을 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아까처럼 그냥 한 번의 응답이 다 돌아오는 경우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시간을 두고 스트림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스트림 API 를 그 밑에 브라우저에서 호출한 걸 보는데 이게 텍스트로 스트림을 이벤트 스트림을 만드는 경우에는 앞에 데이터 콜론이라는 게 붙어서 뒤에 텍스트가 한번 날아오고 그다음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넘어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그걸 받아서 데이터가 넘어오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씩 유저 타입의 그 오브젝트로 변환한 다음에 조건을 거는 거죠. 필터 같은 거. 스트림 써보셨으니까 이건 잘 아시겠죠? 뭐 데이터를 어떻게 필터링 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다시 스트링으로 바꿔서 얘가 호출하는 그 API 서버 쪽은 제이슨 스트림으로 넘어오는데 얘를 갖다가 로직을 적용한 후에 텍스트 베이스의 이벤트 스트림으로 다시 전환해가지고 클라이언트에 내려주는 이런 식의 코드를 이렇게 간단히 짜실 수 있습니다. 자, 원격 리액티브 API를 호출하는 코드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 요거는 이제 뭐 웹 클라이언트가 포함된 이런 메소드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면 가장 좋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얘는 리턴을 뭘로 합니까? 플럭스나 모노를 리턴하죠. 플럭스 모노를 리턴하는 API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텝 베리파이어라는 걸 사용하면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사실 앞에와 거의 동일해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죠? 얘가 원격 API를 호출해야 되니까 원격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원격에 뭔가 서버를 따로 띄워야 됩니다. 이거 되게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서버를 띄워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그다음에 그 서버가 항상 테스트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혹은 응답을 확실하게 해줘야지만 이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낼 텐데 그게 달라지면 또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 뭘 이용하죠? 단위 테스트. 원격을 실제 호출하지 않고 얘가 웹 클라이언트에 넘긴 데이터가 바른가? 그게 HTTP로 요청으로 변환됐을 때 헤더랑 바디 부분에 잘 들어갔는가? 무슨 뭐 accept나 컨텐츠 타입은 잘 만들어졌는가? 뭐 이런 걸 직접 검증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단위 테스트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빠르게 실행되는 테스트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단위 테스트가 가능한지 알아보실 텐데 가능합니다. 근데 코드를 작성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본 코드인데 가능하지만 이게 간단한 헬로우라는 API 호출해가지고 결과가 돌아오는 걸 테스트하는 코드 치고는 너무 복잡하죠. 그렇죠? 저는 이걸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웹 클라이언트라는 툴 자체를 검증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얘를 사용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대신 여러분은 통합 테스트를 작성하는데 원격의 서버를 띄우는 대신에 로컬에 목 서버를 띄우고 실제 네트워크 서버를 타고 나가는 게 아니라 HTTP가 실제로 전달이 되긴 하지만 테스트용 목 서버를 이용해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스프링 개발자들이 권장하는 것은 OK HTTP3 안에 들어있는 목 웹 서버라는 라이브러리예요. 이 라이브러리를 포함하시면은 간단하게 HTTP 테스트가 가능한 목 서버를 만들어줍니다. 요 밑에 보이는 저 웹 클라이언트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라는 거는 스프링 소스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 자체의 테스트 코드인데 여기 굉장히 좋은 샘플들이 많아요. 이걸 보라고 실제로 문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걸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코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코드가 뭐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되게 다 하나씩 다 의미가 있는 간결한 코드입니다. 첫 번째 뭐라냐면 이게 모킹을 한 거니까 서버가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할지 우리가 미리 레코드를 해줘야 되죠. 시뮬레이션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서버에 넘어가면 응답을 줄 때 컨텐트 타입은 헤더에는 컨텐트 타입을 이런 식으로 넣고 바디는 이렇게 넣어서 응답을 해라. 목 서버한테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건 API를 실제 호출하는 겁니다. 뭐 사실은 뭐 API를 가져와서 호출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그 API 코드를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무튼 얘를 호출하는 코드가 이를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모노나 플럭스 타입으로 받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스텝 베리파이어 요걸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 결과를 다양하게 뭐 헤더, 바디, 뭐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다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해야 되죠? 우리가 모킹을 할 때 마지막에 꼭 하나 더 하는 건 뭐냐면 목 서버에 어떤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목 서버 입장에서 얘가 웹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날린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accept는 뭘로 날아갔고 그다음 pass는 뭘로 날아갔는가, 뭐 body는 뭐가 들어갔는가 이런 부분들 다 검증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간결하게 원격 API를 호출하는 코드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PI 테스트 코드를 호출 코드를 테스트하신다 그러면 이걸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근데 제가 이제 이 방식을 적극 권장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아까 코드를 제가 테스트를 만든다 그러면 저는 한번 이 코드를 개선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뭐냐면 이 코드는 웹 클라이언트가 호출하는 코드와 이 결과를 받아서 모노플럭스를 이용해서 리액티브하게 그 결과를 처리하는 비즈니스 로직이 적용된 코드 두 가지로 사실은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반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굳이 목 서버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저는 좀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원격 호출 구간은 인터페이스를 하나 따로 정의해서 구현 안으로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트 헬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빼버리고 이거는 그냥 단지 그 리액티브 AP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모노로 결과를 리턴하는 그런 인터페이스 메소드로 하나 정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리팩토링을 해버리면 얘는 그냥 단순한 리액티브 API를 이용하는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 헬로 서비스라는 실제로 원격 API를 호출해야 되는 그 부분은 목 서비스 손쉽게 대체가 가능하죠. 나중에 서버 레벨에 리팩토링을 해가지고 원격에 있는 코드를 로컬로 다 가져온다고 그럴 경우에도 이 테스트 코드는 여전히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8분 남았네요. 네. 마지막 시간인데 시간을 제가 조금 더 달라고 크게 사정을 했건만 5분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웹플럭스 서비스 자체를 우리가 아까 MVC랑 거의 비슷한 식의 코드로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그 내부 구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가 제일 크게 달라졌냐면 기존의 스프링 MVC는 서블릿이라는 아주 오래된 거의 20년이 된 그 스펙에 딱 묶여 있었어요. 그 위에서 뭐 최선을 다해서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도 사용하고 MVC도 사용하고 온갖 종류의 그 객체지향적인 기법을 잘 써서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서블릿이라는 제약 위에서 등장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네티라던가 언더토어라던가 서블릿과 굳이 호환되지 않는 비동기 이벤트 루프를 사용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그 서버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서버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서블릿 스펙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서블릿 스펙에서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아키텍처를 가지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웹플럭스를 이용하는 코드는 기존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그 내부는 되게 크게 달라졌다는 거. 제가 소스 코드를 열심히 뒤져가지고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복잡해 보이시죠? 저는 진짜 웹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가져야 될 요소들을 정말 확장 가능하도록 너무 잘 설계된 그런 아키텍처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이용해서 만약에 웹플럭스를 만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그 구조인데요. 디스패처 서블릿을 쓰던 시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매핑 전략을 선택하고 얘를 핸들러를 호출하는 어댑터 전략을 선택하고 그 결과 리턴하는 걸 갖다가 리절트 핸들러에다가 넘겨서 우리가 전략 패턴을 이용해서 각각을 다른 걸 세팅하면 다른 방식으로 동작하는 그런 웹 프레임워크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스프링 5에 등장한 되게 파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프링이 없는 스프링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스프링이란 거는 스프링 뭐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스프링 컨테이너 뭐 이런 것 등을 말하는 건데 그게 없이 그냥 순수한 함수형 코드로만 웹 프레임워크를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개발이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펑셔널 엔드포인트라고도 합니다. 이게 앞으로 제 생각에는 스프링 5.1, 5.2, 뭐 6.0대가 가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발전하게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는 스프링의 새로운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기본도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짬뽕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주요한 인터페이스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펑셔널 엔드포인트라는 거, 방금 얘기 드렸던 것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은 그냥 기존에 여러분이 애노테이션을 사용하는 리퀘스트 매핑, 겟 매핑, 뭐 컨트롤러, 레스트 컨트롤러 이런 거의 코드가 그 밑단에서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는 방식에 사용하는 거고, 요거는 완전히 새로운 거니까 잠깐 코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서 라우터 펑션이라는 간단한 함수를 정해요. 자바에서 함수라는 거는 람다식을 말하는 거죠. 혹은 람다식을 대체할 수 있는 메소드 레퍼런스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웹 요청이 들어오면 이게 지금 하나의 함수입니다. 오브젝트가 아니고요. 이 함수는 뭐하냐면 웹 요청을 갖다가 프리디케이트를 계속 걸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get 메소드에 /personnel/id 값으로 들어왔다. 그 다음에 accept가 애플리케이션 JSON 타입이다. 그러면은 얘는 핸들러의 getPerson이라는 핸들러, 그것도 역시 함수입니다. 함수를 사용하고 그게 그냥 get에 /person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list people. 그 다음에 post에 /person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create person이라는 함수를 사용해라. 라는 식의 라우팅, 뭐 기존 스프링 MVC 용어로 하면 매핑이 적용이 되는 그런 코드죠. 그렇게 찾아진 함수, 어떤 핸들러 함수는 뭐 메소드 클래스 안에 있는 하나의 메소드일 텐데, 그 메소드로 그 넘어온 HTTP 요구 사항이 넘어갑니다. 요게 이제 서버 리퀘스트라는 타입으로 넘어가고 응답을 모노의 서버 리스판스로 응답을 하는데, 얘는 완벽하게 논블로킹 에이시크 방식으로 요청과 응답을 처리하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프링의 기존 프레임워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로 월드라는 걸 메인 안에 여러분이 집어넣을 수 있는 헬로 월드를 리턴하는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줄 정도로, 가로로 늘리면 한 3줄도 가능할 것 같은데 5줄 정도로 작성을 해봤어요. 이거 이외에 어떠한 코드도 없습니다. 뭐 무슨 XML이라든가 YML 뭐 이런 것도 없고요. 어떤 종류의 다른 설정 파일이나 라이브러리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순수한 함수 선언 몇 가지만으로 간단하게 서버가 기동을 해서 로컬 호스트에 바인딩을 하고, 그다음에 /hello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상태 응답을 OK로 하고 바디에다가 hello functional이라는 걸 리턴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요게 출발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자바 개발자들이, 물론 자바는 함수형 언어는 아니죠. 하지만 함수형 스타일의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즐겁게 한번 코딩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스타일의 코드를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웹플럭스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웹플럭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웹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서버를 띄워놓고 여기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테스트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되게 유용한 도구가 테스트 웹 클라이언트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웹 클라이언트랑 되게 유사해요. 사용 방법이 유사한데 여기에 테스트 기능이 첨가가 됐습니다. 웹 클라이언트랑 유사하기 때문에 얘는 완벽하게 비동기 논블로킹 방식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이걸 테스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저 가운데 하나의 서버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있다면 얘를 목 서버 위에다 띄웁니다. 그리고 테스트 웹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 서버에 띄워놓은 것을, 이게 실제 뭐 톰캣이나 네티 같은 게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서버를 띄운 다음에 그 위에 진짜 브라우저나 클라이언트가 HTTP 요청을 보낸 것처럼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스프링 부트로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셨다면 테스트 클래스 위에다가 애노테이션 2개를 적어주면 됩니다. run it spring runner.class하고 그다음에 웹플럭스 테스트라는 걸 딱 집어넣으면은 이 웹플럭스를 테스트하는 완벽한 모든 준비를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뭘 받느냐? 바인딩을 인젝션을 뭘 받냐면 웹 테스트 클라이언트 타입의 웹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하나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치 웹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API를 콜을 호출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테스트를 실행하자마자 목 서버로 전체 애플리케이션이 떠 있고 그 위에서 요 요청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체크라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상태는 OK여야 되고 바디는 스트링 타입으로 전환했을 때 헬로 스트링이라는 것과 스프링이라는 것과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를 이제 목 서버가 아니라 진짜 서버를 띄워놓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원격 서버에 대한 테스트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웹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이때는 bind to server라는 명령을 스태틱 메소드를 사용하고 거기다가 URL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후에 테스트하는 거는 웹 클라이언트 테스트하는 것과 테스트 웹 클라이언트의 기본 테스트 방식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웹 클라이언트를 잘 사용하셨다면 그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리액티브 API 호출하는 방식으로 서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조금 더 이 내부 구조에서 잘 아신다면 bind to application context라는 거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고급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제가 흥미롭게 새롭게 테스트 웹 클라이언트에 들어갔다가 본 게 뭐냐면 bind to controller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컨트롤러가 100개 있는 앱을 테스트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할 때마다 컨트롤러 100개를 다 올려놔야 되잖아요. 이거 너무 번거로운 일 아닌가요? 그렇죠? 물론 이게 HTTP를 타고 가는 목 서버라고 하더라도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니까 뭔가 애플리케이션이 올라와야 될 것 같긴 한데 나는 딱 2개의 컨트롤러만 테스트하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bind to 컨트롤러라는 걸 이용해서 2개의 컨트롤러만 따로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띄워주면 이게 동작하는 데 필요로 하는 나머지 모든 목 서버의 세팅을 자동으로 알아서 다 해주고 그리고 나서 기존에 썼던 그 웹 클라이언트 테스트 그 코드를 테스트 웹 클라이언트 코드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ind to router function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함수형 엔드포인트라는 그 코드는 이것도 유사하게 얘도 어쨌건 웹 코드이니까 함수형이고 아주 간단하긴 하지만 웹 방식으로 동작해야 되니까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bind to router function이라는 걸 이용해서 아까 이렇게 라우팅하는 게 먼저 앞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죠. 그거를 갖다 집어넣으면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테스트 코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코드들과 제일 다른 점은 뭐냐면 얘는 전혀 목 서버 같은 걸 띄우지도 않아요. 그냥 몇 개의 오브젝트만 달랑 세팅을 해놓고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동작하는 테스트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자, 함수형 엔드포인트 1분만 더 할게요. 예, 함수형 엔드포인트 테스트. 방금 보여드렸던 함수형 엔드포인트를 테스트하는 방식이 지금 설명드렸던 그 방식 이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그냥 순수한 자바의 람다식으로 만들어 놓은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그냥 간단한 단위 테스트를 해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함수형 코드는 아까 보여드렸던 정도의 예제 수준이 아니라 얘를 갖다가 굉장히 고도화된 형식으로 얘를 조합해서 일종의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로 만들기가 굉장히 손쉽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단위 테스트하면서 여러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가면서 이 함수형 웹 엔드포인트를 이용하는 스프링 웹 플럭스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결론 페이지를 제가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결론은 웹 플럭스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뭐 먼저 시작하라고 했죠? 기존 스프링 MVC에서 웹 클라이언트를 먼저 사용하시고 그다음 스프링 MVC에서도 잘 돌아가는 비동기 API 호출, 그다음에 뭐 스트리밍으로 리턴하는 거, 플럭스나 모노 방식으로 리턴하는 거, 거기다가 비즈니스 로직 적용하는 거, 이거 기존에 여러분 스프링 MVC 웹에다가 조금씩 여러분 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 플럭스에 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사용하시다 보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굉장히 효율이 뛰어난 그런 서버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작성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뭐 제약된 시간에 불구하고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질문 딱 2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얀 모자 쓰신 분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질문해 주신 분께는 경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시면 없습니다. 질문 잘해 주셔야 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스프링 부트 2.0 기반으로 이제 앱 개발 중인데요. 이제 개발 중에 API 문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스프링 MVC에서는 이 스프링 퍽스에서 만든 스웨거 가지고 문서화를 했었는데 이게 웹 플럭스에서는 사용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그 블록체인 백엔드 개발하시는 중에 이 웹 플럭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문서와 관련해서 어떤 걸 쓰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뭐 대체제가 있으면은. 네. 저는 API 문서화에 사실 툴을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됐고요. 대부분의 툴이 지원하는 기술을 따라오는 속도가 사실 상당히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툴 같은 경우도 개발이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더디게 되고 있어서 저는 그냥 수동으로 문서를 만들거나 코드를 이용해서 문서를 만드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여러분이 그 툴 개발자한테 빠르게 요청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직접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선물 받아가세요. 네, 또 한 분. 개인적으로 스프링 5 관련된 부트 2랑 5 관련된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찾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주로 어떤 것들을 보면서 학습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스프링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레퍼런스 문서와 그다음에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이 관련한 여러 가지 강연 영상이 있습니다. 뭐 그걸 제일 처음에 기초로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족이 잘 안 되죠. 아직 웹플럭스와 관련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는 서적도 해외에서도 나온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스프링 소스를 열어보고 스프링 소스를 보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구현 소스를 보는 거는. 근데 스프링 소스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웹 클라이언트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 이걸 게 궁금하면 스프링 프레임워크 자체 소스에 있는 테스트 코드를 봅니다. 테스트 코드를 보면은 이 개발자들이 얘를 스프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썼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가에 대한 통합 테스트 같은 걸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제가 아까도 테스트 그 클래스 하나 추천을 드렸는데 이 방식을 타고 보기 시작하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빨리 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